기분이 그냥 교통일 때는 그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하다가 분노가 막 올라오면 그 새끼 이러고 나와요. 아버지가 그 새끼는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엄마를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엄마를 불러서 다시 상담을 해보니까 중학교 2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또래 집단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심한가요?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무슨 방정리를 잘하겠어. 뻔하지. 그러니까 일요일날 아이가 요출을 했을 때 방정리를 엄마가 한 거예요. 방정리를 하는데 책상 서랍이 요만큼이 열려 있었어. 그래서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성인 잡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조용히 닫아줘요? 훌륭하신 아버지는 슬라이에서 이걸 진짜 알았으면 지난번에 부모 모임에 모셨던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얘기 해야 되거든요. 보통 이게 정상일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대학 교수고 엄마는 선생님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청소년 교육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부모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 아들은 이럴 리가 없어요. 그럼 누가 원인인 거야? 주변 인물이 다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중학교 선생님이고 이러면 남자 아이들의 그 성적 역동성을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남편에게 보여줬고, 남편은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아이들의 리스트를 명단을 쫙 적어가지고 전화번호를 받고 친구들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교 갈 때 되면 딱 타서 아버지가 데려다 주는데 중학교 2학년이면 한참 귀에다가 이 마이마이 꽂고 랩 듣고 막 그럴 때잖아요. 그런데 귀에 있는 거 뽑아. 이거 템포 딱 눌러줘. 따라해. 영어 팀. 그리고 끝나면 자서 끝나면 또 가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반항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가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누구 친구 아무개니? 그래 어저께 누가 이름이 튀어나오더니 누가 이렇게 늦게 들어왔는데 같이 있었니? 라고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다른 애들 입장에서 너랑 같이 안 가니까 너 같이 가면 네 남자한테 전화 와. 이러면서 뭘 당해요? 딸을 만나서 왕 딸.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볼 때 답을 아는데도 답을 적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걔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공부 다 알아요, 수사님. 근데 왜 안 써? 그랬더니 제가 공부해서 성적 잘 나오면 그러니까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그 새끼가 좋아서.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자기의 소원이 이 말을 안 할래요. 너무 좀 잔인하고 좀 그래서 너무 세서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보고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또래 집단 안에서는 그 일탈들을 하죠. 도미니코 사비오처럼 다 잘하셨습니까? 나는 살아있는 도미니코 사비오였다. 누구? 신재현? 그것이 아니라 그 약간 타로 상태의 눈만 그래서 이 또래 집단 안에서는 아이들이 적당히 일탈도 하고 그리고 자정작용이 있죠. 자기들 안에서.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판단도 스스로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죄의식도 또 느끼면서 자기들이 그런 시기가 바로 이 또래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또래 집단보다 더 무서운 집단,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사이버 집단. 또래 집단은 눈에라도 보이고 실체가 있죠. 근데 사이버 집단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시기는 언제 이런 단어가 생겼냐 하면 참 놀랍게도 학문적으로 처음 사용하게 된 이 단어가 1904년이다. 굉장히 늦죠. 그리고 사실 청소년이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게 된 것은 산업혁명 시대예요.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산업혁명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돈버스거죠. 왜 그러냐면 산업혁명 이전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은 초경이 시작되면 바로 시집을 갔어요. 남자아이들은
근육이 생기면 어디로 갔어요? 몸밭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고 방적기계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어른을 쓰자니 임금을 많이 줘야 돼요. 또 좁은 기계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어른들이 좀 굶뜨고 일 배우는 것도 더디. 그런데 애기도 아니고 적당히 큰 애들을 고용해서 쓰다 보니까 손놀림도 빠르고 배우는 것도 빨라. 그리고 몸도 아주 세.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고용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뭐라고 부르긴 불러야 되겠어. 근데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생긴 말이 청소년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또 지나다 보니까 점점 그런 아이들이 그 산업화 구조 안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그 아이들의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청소년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애중간 애들이 생겨.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라고 불러서 그런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청년과 청소년의 개념은 굉장히 생긴 지 얼마 안 된 돈보스코와 같이 시작한 그런 개념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청소년들은 정체감의 위기를 느끼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장 폭발을 태어나서 2번 인간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장 폭발이 언제냐면 2살 때, 3살 때.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2살, 3살 때 아이들이 굉장히 성장이 빨라집니다. 머리도 처음에 애가 태어나면 머리 반, 몸 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2, 3살이 지나면 이제 몸이 막 자라면서 아이들이 중심을 잡기 시작하면서 확 자라는 시기가 그 시기. 그럼 2번째 성장 폭발은 언제일까요?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몸도 많이 이렇게 자라기도 하고 또 심리적인 폭발이 역동이 일어나는 시기라서 제2의 성장 시기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통과합니다.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은 부모와 나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최고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부모는 믿을 만한 존재가 투쟁의 존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어린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3살, 4살 아이를 보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하는 뭐라고 해요? 엄마 아니면 아버지죠. 그리고 이 세상에 누가 제일 힘이 세? 그럼 누구예요? 우리 아빠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인지 발달 구조를 보면, 과정을 보면 우리 아버지는 힘이 세.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큰 차를 몰아. 근데 옆집에 내 친구 아버지는 힘이 약해. 그래서 조그만 차를 몰아. 그래서 우리 아빠가 쟤네 아빠보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조금 인지가 발달되고 이제 사리 분별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빠는 알고 보니까 무능력해서 덤프 트럭을 몰고 있었던 거고 쟤네 아빠는 능력이 있어서 세단을 몰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부모로부터 심리적 이유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동일시했던 내가 아니라 이제 부모는 더 이상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능력한 사람. 나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또래 집단. 또래 집단에 들어가서 누굴 찾아요? 대리 부모. 유사 부모를 찾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서로 부모의 충고를 받았는데 또래 집단에 들어가서 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친구로부터 충고를 받고 거기서 대리 부모의 역할을 충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청소년 문화 안에는 여러 가지 문화, 생명의 문화도 있고 죽음의 문화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언제나 세미나 때 한 거기 때문에 하나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컴퓨터를 갖고 있면 지나갑니다. 통과합니다. 이것도 봤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이강호 교수님하고 세미나 한 적이 있었나요? 네. 그때 이 죽음의 문화에서 했었죠? 네. 그래요. 우리도 물론 수련원에서 그랬지만 아이들하고 수도 없이 이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춤을 추고 무슨 마치 국민적 축제가 열리듯이 빌보드 차트에 올라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우리 국위 선양을 한 것처럼 막 난리를 썼던 이 음악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코드들이 굉장히 위험한 코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안 들은 사람들 위해서 그냥 2가지만 짚고 넘어간다면 굉장히 이 뮤직비디오 안에 섹스 어필이 강하죠. 그죠? 그리고 아까 G 드래곤의 She's Gone이라는 그 뮤직비디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살해 장면이 들어있어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배반하고 가느냐 하면서 뒤에서 칼을 주머니에서 뽑아서 거의 악마적 미소를 띄우면서 추적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림자 영상 처리로 됐지만 자기가 좋아했던 그녀를 죽이는 장면이다. 그리고 다 흑백인데 피만 빨갛게 선혈이 낭자하게 얼굴로 튀고 바닥에 뿌려지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뮤직비디오를 콘서트를 하게 되면 콘서트 현장에 그대로 그것을 화면에 띄워놓고 아이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거의 광란의 소리를 지르면서 열광을 한다는 겁니다. 비판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미디어 리터러시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마 미디어 리터러시 했을 때 틀림없이 그 게이트 키퍼라는 말도 나왔을 거예요. 강사가 누구였죠? 외부 강사였나요? 네.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키퍼가 있듯이 그 게이트에서 내가 키퍼가 돼서 그런 것들을 여과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대전 수련원의 성문화강인데 그만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극은 더 큰 자극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기 아이들이 사로잡히기 쉬운 음란물에 대한 실험을 하나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르노 실험을 할 수야 없는 일,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대학생이 동원됐습니다. 포르노 자극이 뇌에 강한 자극을 준다는 것은 이미 앞 실험을 통해 밝혀졌죠. 그렇다면 그 뇌의 자극이 혹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그 연관성을 밝혀보려는 게 이번 실험의 의도입니다. 학생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각 그룹별로 자연 다큐멘터리와 두 종류의 포르노를 보게 됩니다. 잠시 후 영상물을 보고 나온 학생들에게 옆 팀에서 진행 중인 실험에 참여할 것을 부탁합니다. 실험 의도를 가장하기 위한 장치죠. 학생들에게는 이 실험이 집중력에 대한 실험이라고 말합니다. 다트판에는 사람 얼굴 사진과 사물 사진이 번갈아가며 붙게 됩니다. 그걸 맞춰달라는 건데 자연 영상을 본 그룹과 포르노를 본 그룹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자연 다큐를 본 그룹, 사물은 계속 맞추고 있죠? 잠시 후 진행자가 표정을 사람 얼굴로 바꿉니다. 사람 얼굴은 별로 맞추고 싶지 않다. 안 던질게요. 안 던지시겠어요? 네. 안 던지시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람 머리에 꽂히가 좀 헷갈려요. 좀 전에 얼굴 인상이 좀 각별했을 수도 있죠. 슬쩍 사람 얼굴을 바꿔봅니다. 이번에는 여자 얼굴. 여자잖아요. 다른 학생은 어떨까요? 좀 사람한테 던지는 건 좀 그래도 뭐 사람 얼굴인데 나 얼굴에 또 귓구멍 나오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만져요.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얼굴에 감칠이었죠. 안 던지시면. 네. 그럼 포르노를 본 학생들은 어떨까요? 앞에 학생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로 펴보니까 아 근데 이 얼굴에다 던지는 건가요? 예, 아이고 던지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 아무데도 던지셔도 되고. 던지겠습니다. 예, 던지는데요? 예, 지금 던지셨는데 뭐 던지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던지고 싶었는데 던지고 싶었는데 그냥 맞추고 싶나. 이번에도 던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던집니다. 모두 별 망설임이 없죠? 한 번만 던지세요.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100여 명. 그러나 각 그룹이 보여준 공격성 패턴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놀랍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아이의 사생활에 나와 있는 영상 중에 일부분인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물로 보고 그냥 대상입니다. 대상물.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쳐지는 그런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또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폭력 문화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 상황들이 성폭력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청소년의 폭력 문화가 그 밖으로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으로의 폭력이 있고 안으로의 폭력이 있는데 밖으로의 폭력은 학교 폭력, 왕따, 언어 폭력, 성폭력 이런 것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럴 만한 힘이 없거나 아니면 용기가 용기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는 아이들은 그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내 안으로. 그러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어떤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가끔 그 이제 아마 여기 있는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고 수사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살레시오에 있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아이에 대한 상담 의뢰를 많이 받죠. 처음엔 저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아이들 상담을 시작을 했어요. 몇 시에 언제 만날게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만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어쩌면 아마 하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아이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의 빙산의 일각에 그냥 떠있는 한 부분 아이 문제가 이만큼이면 그때 밑에 엄마 문제가 이만큼이고 그 밑에 아버지 문제가 더 큰 덩어리가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문제 위에 떠있는 건데 부모님은 그것만 보고 아이들의 문제라고 그렇게 아이들을 몰아세우는 것이죠. 부모님 엄마 등에 업혀서 엄마가 없고 설거지하고 엄마가 없고 밥하고 엄마가 없고 청소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엄마하고 끊임없이 교감을 나눈 거죠. 어린아이가. 그리고 형제들도 있으니까 형제들 안에서도 교육을 받고 꿀밤도 맞고 엉덩이도 챙기고 뭐 이러면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아이들은 포대기 교육도 받지 못하고 밥상머리 교육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모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부모 교육의 내용인데 엄마하고 아버지들하고 그때 한 140명이 170명이 왔어요.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저녁에 7번인데 저녁 식사가 2번 이상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는 가정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었어요. 한 번도 없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이렇게 늘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은 사람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입속에 음식을 넣고 씹고 이야기를 하면 음식물 삼키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밥 먹다가 막 다리 떨면 목 나간다. 다리 떨지 마라. 뭐 이러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동생 시키면 네가 떠와라 이러면서 동생들을 그렇게 하는 교육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막내가 안 움직일 때는 막내가 그런 심부름 하는 거다 하면서 그렇게 밥상 교육을 받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다 없어졌어요. 오히려 거꾸로 프랑스나 뭐 영국에서 하는 잘못된 문화를 갖고 와가지고 아이들 독립심을 키운다고 따로 재우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 애정 유착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 분리감, 분리 불안감을 오히려 더 조작을 하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KBS 스페셜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영국에서 한 마을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면 포대기. 우리가 엄마들이 우리를 키웠던 그 포대기를 선물로 준다. 아이들을 업어서 체온을 나누고 온기를 나누고 심장 박동 소리를 나누라.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좋은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 유착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불안 분리 때문에 그리고 늘 자라면서 우리는 된다보다는 안 된다 하지 마라를 많이 들어서 억압된 상태로 자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폭력적인 반항적인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폭력의 현상과 안으로 들어가는 폭력의 현상이 있다. 그리고 혹시 어린 아이들이나 조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그 어떤 물건에 대한 집착을 보이면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문 가정을 할 때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어렸을 때 아이들이 대부분 베넷 이불, 베넷 저고리 있죠. 그리고 베넷 베개, 태어나자마자 잤던 벽에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덮었던 조그만 이불 조각 이거를 보통 3살, 4살, 5살 때까지 그걸 끌어안고 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불을
입에다가 물면서 다른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썼던 물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현상이 3살, 4살이 지나가면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끝나지 않으면 그런 아이들이 어디로 갈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으로 갈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지다. 이거는 그 백분도사님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기관에서 그 교육을 받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물건에 집착을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집착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베네핏을 어디로? 컴퓨터로. 그러면서 뭐가 생겨버리죠? 그런 사이버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해자 피해자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는 바깥으로 나가는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문화가 안에서 왜 그런 폭력이 생기는가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안으로 들어가는 폭력들은 왜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미 그 인터넷 문화는 없는 문화가 가상 문화인 것 같지만 가상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 문화와 현실과 가상이라고 이렇게 양분화되고 이분화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날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 더 이상 이분화를 시킬 수가 없겠더라. 여러분들은 뭐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이나 뭐 이런 거를 할 수 없고 또 개인적으로 카드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영화를 예매한다거나 뭐 기차표를 끊는다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겠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그런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은 가상이 아니고 현실의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게임을 하고 놀았는데 이제는 아이들 게임의 놀이 공간이 아니라 어린들이 더 집착을 하는 거예요. 피망 접속해서 고스톱 쳐본 사람 솔직히 그냥 그죠? 피망이라는 사이트가 있어. 피망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게임 머니를 사고 한 1,000억, 1조 원씩 갖고 있으면서 그걸로 고스톱을 치는 겁니다. 자, 거기 들어갈 때 실명으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그 여기 좀 이따 맞아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린이의 놀이터가 아니라 성인의 놀이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UCC가 뭐에 준 말이죠? 유저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옛날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적응해주는 서비스만 우리가 사용하는 소비자였는데 유저가 뭘 어떻게 하는 거지? 생산자가 됩니다.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포털 사이트에 올리면서 내가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라 그 사이트의 생산자인 겁니다. 그러면서 생긴 말이 뭐예요? 프로슈머라는 신세가 생겼어요. 소비자라는 그 콘슈머와 생산자라는 프로듀서의 그 말을 따서 프로슈머라는 말이 생겼어요.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막 춤추는 아저씨. 못 봤어요 혹시 인터넷에서? 어떤 통땡이 아저씨가 미국 아저씨가 파리 에펠탑에서 막 춤을 추고 런던 다리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그것을 계속 사이트에다 올렸죠.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냥 평범한 그 가장이었는데 핸드폰 장사를 하면서 돈을 좀 벌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행을 하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여행을 유럽 여행을 나갔는데 친구들한테 너무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유럽 여행을 나온 거를. 그래서 저렇게 카메라를 세워놓고 에펠탑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을 했어요. 음악도 없이. 그냥 막 춤을 추는 거야.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야. 그냥 스텝도 없어. 그냥 몸부림이야 내가 봤을 때.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 몸부림을 친구들한테 그걸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친구들로부터 이제 다 메일을 받은 거야. 좋겠다. 재밌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쭐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런던에 가서 또 한 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떤 그 친구가 너무 이 광경이 재밌으니까 그거를 포털 사이트에다가 올렸어요. 본인이 올린 게 아니라 친구가. 그런데 막 춤추는 아저씨라고 그 제목이 달려 있었고 히트스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다니면서 한 달 여행을 가져갔던 걸 2달로 늘리면서 막 다닌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이 사람이 우리를 재밌게 해주니까 우리가 기금을 보내줘서 이 사람이 여행을 더 다니게 하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모금물목까지 그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현상까지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UCC의 프로슈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탤런트 중에서도 그런 탤런트 많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그냥 자기가 얼짱각도로 찍었는데 그 뭐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프로듀서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탤런트로 발탁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프로슈머.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닌 그리고 생산자와 곁들여진 프로슈머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다 갖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아이들이 아까 지금 또래 집단을 얘기하다가 사이버 집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아이들이 이 사이버 집단에 좀 속된 말로 환장을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익명성입니다. 익명성. 현실 공간 안에서는 아까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 얘기를 하면서 그 문화 속에서 이 아이들은 계속 억압을 받고 살았어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라고다는 하지 마라. 그런데 가상 공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때? 내가 기성세대보다 훨씬 힘이 있어. 훨씬 더 잘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런데 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예비 수련자, 기타 선생님들, 부재님들 자기 인터넷에서 어떤 걸 사용할 때 실명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실명 쓰는 아이디가 있고 가명 쓰는 아이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피망에 접속했던 우리 수사님들 피망에 게임방에 접속할 때 김진명이라고 들었어요? 안정고수? 안정고수? 느낌 확 온다. 임팩트. 봉은수사님 혹시 닉네임 있어요? 가상 봉구? 봉쿠? 봉구래? 봉구래? 공정호 수사님 닉네임 뭐예요? 뚱땡이? 네? 없음? 솔로 탈출? 모태솔로? 우리 수사님 감현성 수사님은 뭐 닉네임 뭐예요? 감탱이? 자, 저는 지성과 자유입니다. 우리 순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출판사 차렸냐고. 자, 지금 피망이라는 사이트를 접속을 했어요. 감탱이, 지성과 자유, 뭐? 모태솔로, 봉구리 이 네 명이 들어왔어요. 자, 봉구리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 것 같아요. 여자가 봉구리 보통 이렇게 하죠. 모태솔로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 것 같아요? 오히려 여자일 것 같은 느낌이. 왜냐하면 그게 누구지? 개그맨. 원하기 때문에 그 오히려 여자일 거라는 그런 느낌이 더 들어요. 자, 지성과 자유 남자일 거예요, 여자일까요? 애매하죠. 자, 그러면 봉구리 몇 살일까요? 어디 살까요? 모태솔로 몇 살일까요? 솔로 생각하는 거 보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지성과 자유는 몇 살일 것 같아요? 약간 중년 된 사람 같아요. 혹시 15살짜리가 지성과 자유 이런 느낌이 사람 같아요. 그러면 어디 살고 있을까 이 사람? 닉네임을 봐서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가상 공간에 환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익명성입니다. 이름이 안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다 밝히지 않아도 돼. 학력, 나이, 산 곳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접속을 했어. 그래서 내가 봉구리한테 게임 한번 할까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왜? 그러고 와. 왜냐하면 그런 공간에서 아이들이라면 게임 한번 할까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꼰대야. 젊은 사람들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한 게임도 아니죠. 한 게임 물음표. 그죠? 반가. 이게 뭐 반가워요. 이렇게 보면 타자가 오는 속도와 그 단어를 보면 견적이 딱 나오는 거죠. 저 사람이 몇 살이고 이 정도. 그럼 이제 붙죠. 어쨌든 한 판 딱 붙었어. 애가 잘할 거예요. 어른이 잘할 거예요. 뭐 미친 어른도 있어서 잘하는 어른도 있겠지만 그 애들이 빠르죠. 그러면 애들은 게임 끝나고 나오면 뭐라고